네, 그리고 오실 동안 뭐 노래 하나 할까요? 네, 그리고 제 아들이 가수예요. 이게 뭐예요? 그 우리 고모님께서는 알 수가 없는 가수입니다. 이 트로트 가수가 아니고 요즘 이제 20대들이 조금 그래도 아는 가수 최낙타라고 하는데 아는 분 없는 거 보니까 참, 알아요? 네. 그래미. 네. 소속사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송파에서 그 아들이 가수라는데 최재성 의원 닮았냐, 엄마 닮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 와이프는 음치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노래하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이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게 하나 있다. 당신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자기가 노래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야. 최재성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동네에서 막 그러고 있어요. 노래하라고 막 그러면 요즘엔 인기가 좋아서 입금 될 때만 하고 있다고. 네. 제가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보면 뭐 이렇게 경쟁 교육을 안 시키고 중학교부터 이제 대안학교를 보냈는데요. 그냥 뭐 책 읽고 토론하고 뭐 지리산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반듯하게 아주 잘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도 그렇고 또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사람의 인생도 결국은 잠재력과 창의력을 어떻게 안내해 주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정말 어마어마한 당원들이죠. 지금 이 문명하고 정당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러워했던 아주 전형적으로 부러워했던 정당이 독일의 3인당이에요.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관당원, 책임당원들이 많고 제가 초선 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우리 백원호 비서관, 그 다음에 지금 정책위 의장하는 김태년 의원,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 뭐 이런 분들하고 독일 정당을 좀 공부하자. 그래갖고 독일을 갔어요. 그래서 3인당을 딱 들어갔는데, 당원방에 사하라 사막에서 기민당원을 만나도 우리는 토론에서 이긴다. 이 슬로건이에요. 그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우리는 그런데 토론에서 이긴다. 이게 당원방에 딱 있으니까 뭐 가슴이 한쪽으로는 우리는 왜 이러지 이러고 한쪽으로 야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디지털 융합 문명이 딱 되면서 정당이 무겁고 안 맞아요. 아무리 제도를 잘해도 이 주권자인 사람들의 이 바램, 기대, 권리 이런 것을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위임하고 대의민주주의 하면 됐는데 지금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아는 건 뭐 당원들도 알고 저도 초선 때 남양주가 지역구였습니다. 가면은 국회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좀 하면 당원들이 그냥 집중도 잘하고 끄덕끄덕하고 그러는데 한 3선 때 그러니까 2012년쯤 11년 12년쯤 되니까 다 아는 얘기 뭐하러 하냐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신문으로 뉴스를 소비하지 않잖아요. 포털로 했다가 지금은 낚시로 하죠. 그냥 자기 밴드나 뭐 이런데 그냥 뉴스 하나 주목받는 뉴스 하나가 그냥 쭉 누가 뿌리면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소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언젠가부터 국회에서 이제 남양주로 가면서 당원 모임이나 뭐 하러 가서 인사만 하면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에 이런 거 났는데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오는 동안에 나는 못 봤던 뉴스를 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개인의 정보력이나 이런 건 국회의원이 일반 당원 한 명보다는 알 수 있어도 집합 정보나 이런 거는 국회의원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의 뉴스나 정보들을 모으게 되면.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영국 노동당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선진국 정당들이 당원이 급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부러워했던 전통의 독일 3인당도 100만이 넘었던 기관 당원이 지금 40만으로 줄었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 영국은 조금 늘었던 게 코빈 구하기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이게 진보적인 당시 코빈을 구하자 그래서 조금 입당했는데 곧 떨어질 거예요. 민주당은요 170만 그 다음에 6개월 전에 입당하고 6개월 이상 당비낸 사람 1년 전에 입당하고 6개월 이상 당비낸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표권을 줬잖아요. 70만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거의 최근 문재인 대표 시절 이후로 한 20배? 20배가 늘어버려요. 놀라운 겁니다. 왜 민주당은 이렇게 당원이 많이 늘고 또 폭발적으로 늘은 거죠. 그랬는데 당원들은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권한행사, 권리행사,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혹은 구청장 후보 경선하는데 누구 찍을래? ARS 투표.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말고는 또 당대표 누구 찍을래? 말고는 소위 말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당의 정책 혹은 당의 노선, 방향,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견의 집합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 문명의 변화 속에서 당원들이 급감하는 다른 나라에 반해서 급증했는데 권한행사의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비판으로 가고 또 어디 이제 당원들끼리도 조금 이견 모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논쟁하고 이런 것에 그냥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 좋은 당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권리행사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옷이 안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개혁과 현대화가 필요한데 이것을 허벅지살 잘라내는 거, 뭐 세비 깎는 거, 뭐 문호동 무임금 뭐 이런 걸로는 되지를 않아요. 구조적으로 바꿔야 이게 되는데 그것을 문명에서부터 우리 정당사에서 우리가 배출했던 세 분의 대통령의 생각과 말 속에서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제가 또 넘겨주세요. 뭐 이거 넘어갈게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오래 걸렸죠. 근데 참 빨리 넘어갑니다. 저 엄청난 거예요. 2009년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80만 대. 지금 5천만 대. 이게 몇 년이죠? 9년 동안 말이에요. 80만 대에서 5천만 대면은 계산이 안 되죠. 60배가 넘게. 60배가 넘게 9년 만에. 근데 이 스마트폰은 뭐죠? 이동통신과 데스크탑의 기능이 그냥 단순히 결합한 게 아니고 이 결합하니까 정말 가공할 문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에 앉지 않아도 언제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이게 그래서 기차간에서 전철에서 버스에서 길에서 다 되는 거죠. 빨라지고 넓어지고 또 집합과 소비 유통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로 9년 만에 확 변한 거예요. 10년 전의 최재성과 지금의 최재성은 호적상에는 똑같은데 완전히 생각하는 거, 소비하는 방식, 결제하는 방식, 사회적 관계.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씻고 뭐하고 반일 나가고 컴컴해지면 마실 가잖아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켜고
자기랑 밴드 하는 사람, 카톡 하는 사람, 뭐 하나, 쭉 검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이나 아내 또 남편에게 굿모닝 얘기하기 전에 스마트폰부터 찾는 사람이 여기도 있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잡는다. 손 들었어요. 알람 때문에. 네? 알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잠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도 식구, 아이, 또 와이프하고 잘 자라고 그러고 자잖아요. 그러고 이불 밑으로 마지막에 스마트폰과 작별하는 식구들보다 가장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죠. 우리 생활을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못 느끼고 있을 거예요. 덜 느끼고 있을 뿐이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9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 속도.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정당 혁신인데 정당은 2009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구조, 의사결정 과정, 권리의 행사 이런 측면에서는 1cm도 진화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거 견디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이건 뭐 훌륭한 부분입니다. 이거 87년까지는 정당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군사독재 또 격변기 이런 걸 거치면서 제왕적 총재가 정당을 이끌면서 부정치, 금품정치 등등 의사결정은 이 과정 자체가 없었죠. 그냥 총재가 하라 그러면 하고 권위적인 정당이고요. 87년부터 이때 이제 유월항쟁이 됐고 직선제, 그 다음에 개헌이 됐죠. 그때부터 2002년도까지 민주화 태동에서 인터넷 참여정당 직전까지를 2세대,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17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2007, 9년 요때부터 디지털 융합시대 정당이 태동했어야 되는데 정권을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담당했던 그 시기가 스마트폰이 폭증했던 시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놓쳤어요. 그래서 3세대 정당은 디지털 융합정당으로 인터넷 정당에서 디지털 융합정당으로 갔어야 되는데 요거 놓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정당 혁신을 해야 되는 4세대 정당운동의 시점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재성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거 150만 권리당원 시대 참 놀라운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98년 기준으로 78만 명이고요. 90년도까지 100만 명이었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45만 명. 독일의 3위다.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요, 2015년 기준으로 25만 명에서 170만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7배 정도가 넘어가죠. 자, 이건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고모님만 아실 거예요. 이기태 전 총재 아시죠? 여기도 고모님 아시죠? 임채정 전 국회의장, 당연히 돌아가신 김근태 전 장관 아시고, 여기부터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지금은 다른 당 국회의원이신 정동영 장관님. 그 다음에 꽃미남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요 특징이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표성이에요. 학생운동, 4.19 학생운동 대표, 제야의 대표, 제야운동의 대표, 민주화의 상징이죠. 청년운동의 대표. 앵커 중에 가장 유명했던 386 학생운동 대표. 그래서 대표성을 영입했던 거예요. 그 전에 유명한 사람, 어느 조직이나 어느 분야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여기는 주로 제야 운동권, 여기가 문재인의 영입입니다. 대표 시절에.
그때 22명 쫙 영입했잖아요. 그냥 영입하는 사람마다 포털 사이트 검색 1등이야. 아시죠? 정말 갑 중에 갑, 거지가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님이 변호사 중에 대표입니까? 인권 변호사 민변의 대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명한 법학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세월의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럼 거리 변호사. 그냥 진정성 있는 변호사예요. 대표성 없어. 김정우 의원, 공포 국회의원이죠. 기재부 국고과장 출신이에요. 그럼 유명한 경제관료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니고 대표적인 경제정책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우 의원은 아버지가 강원도 철원 하천 인재양구, 민주당 나가면은 그냥 낙선을 예약하고 나가는 곳이죠. 아버지가 5번 떨어졌어요. 그래도 집안에서 멀쩡한 자식 아니에요? 대학 나오고 고시돼서 기재부 공무원하고. 그런데 왔어요, 당에. 아버지가 떨어졌던 그 5번 떨어졌던 강원도 화천에 출마하겠다고 민주당이 기권.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봐라. 수도권에 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영입했는데 문재인 대표 물러나시고 김종인 비대위의 위원 체제가 들어와서 박주민하고 조홍천 등 몇 명은 공천을 못 받을 뻔했어요. 그 얘기는 뒤에 제가 재밌게 들려요. 근데 김정은은 이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가 있죠. 그거 쨍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가세는 기울고 다 망해갖고 김정우 의원이 눈 장애입니다. 어렸을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그 갓난 아이를 이렇게 수술도구가 잘못 건드려갖고 동네에서 눈 장애입니다. 어느 사람이 아버지가 5번 떨어졌다. 지난 선거 때도 민주당의 낙선이 예약됐던 강원도 철원 하천에 아버지에 이어서 나가겠다고 설득해가지고 수도권 나가는. 당에서 당권이 문재인 대표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어도 공감을 했던 거죠. 양양자입니다. 삼성의 대표입니까? 여성 기업인 중에 대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성 출신의 최초의 삼성 임원인데 눈물겨운 눈물에 입당식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자예요. 광주 여성 나와가지고 그냥 연구 보조 심부름하는 거죠. 복사해와라 이런 거, 커피 타라 그런 거 하다가 일본어로 다 돼 있으니까 일본어 번역을 해야 하고 누구 어디 가서 번역 좀 해라 하다가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양양재에게 번역을 맡겨. 그러다가 설계를 배워. 그래갖고 동기 중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힘들어갖고 다 퇴사하고 양양자가 삼성전자 상무까지 갔는데 글로벌 기업 삼성도 일가정을 양립하는데 글로벌 기업 삼성도 안 되고, 그것을 나는 글로벌 삼성도 못하는 걸 정치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입당했다. 나처럼 노력하면 다 성공한다. 좌절하지 말아라. 보통 그러잖아요.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 정책이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다는 입당사를 남겼어. 그리고 학벌의 유리천장, 그 다음에 여성이잖아요. 성의 유리천장, 호남이잖아요. 지역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무수하게 눈물을 흘렸던 마지막 주인공이 내가 되길 바란다. 그 뒤에는 그런 후배들은 그런 눈물 안 흘렸어. 그래서 직장만 막 이런 놈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다 동감을 했죠. 기자회견장이 그냥 기자들도 울고 저도 울고 양양자도 울고 공감했던 거예요.
뭐 김민 청년 디자인, 정치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뭐 이런. 여기는 컨셉이 고관대자, 대표성 이게 아니고 공감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영입할 때도 대서특필됐죠. 대표적인 사람. 그러나 분당 과정, 국민의당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대표가 다 탈당했어요. 우리 민주당의 이 기구한 역사를 보면요, 당대표 지낸 사람이 지금 6명이 바깥에 있어요. 6명이. 이때만 해도 지금 안철수 2015년 12월 13일 탈당, 그 다음에 김한길 탈당, 그 다음에 박지원 탈당, 뒤에 손학규 탈당, 마지막 당대표였던 김종인 탈당. 참 놀라운 정당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총선 4개월 앞두고 야당이 분열되면 참패하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반토막 나야 되는데 내려가는 영입이 시작되면서 반등을 합니다. 그게 공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표성의 시대에서 공감의 시대로 간 거예요. 이 문명이 맞는 거예요. 이거를 8월 달에 제가 문재인 대표 만나서 그때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때 당명은 새정치민주화. 나갈 사람 나가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대표를 모시고 일했던 사무총장 최재성이 두 가지 조건을 문재인 대표가 사무총장 하라고 그럴 때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뭐 표현이 조건이라서 탈당을 할 것 같다. 지분정치 구정치하고 봉합하지 마십시오. 그럼 함께 하겠습니다. 문 대표는 그렇게 합니다. 탈당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명에 맞는 컨셉으로 인재를 영입해야 됩니다. 고관대자, 유명한 사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목욕탕에서, 화장실에서, 안방에서 우리 영입 소식을 듣거나 검색한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영입합시다. 두 번째, 당시에 국회에서 온라인 입당법이 상정이 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부터 검토해서 빨리 준비하자. 그래서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입당 시스템 만들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랫폼이나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갑자기 이렇게 잘 만들 수는 없지만 테스트하자. 시범적으로라도 하자. 그래서 대선 때 많이 써먹었죠. 그 뭐죠? 정책 마켓, 응? 대선 때 그게 사실은 대표 시절에 예산 마켓, 정책 마켓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자고 대표와 사무총장 내정자가 얘기를 하고 저는 사무총장 하겠다고 그러고 고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처럼 이분들이 영입되기 시작해요. 1호 표창원, 2호 김봉관, 3호 이수혁 쫙 영입되면서 포털 사이트 1등, 뉴스 안 다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문 대표가 생각했던 이 문명에 맞는 혁신을 하고 이 문명에 맞는 영입을 하자는 게 정확히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그때 김무성 대표였어요. 야, 우리는 영입 안 하냐? 그때만 해도 만만했죠. 뭐 180석을 한다, 뭐 막 200석을 한다, 막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한 말입니다. 야,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 인재 영입이라고 들어오는 사람들 기준 정도면 우리는 10트럭도 더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오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포털 사이트는 올 때마다 1등이고 다음은 누구지? 기다리게 만들고 이러니까 또 새누리당 의총에서 아니 저쪽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래갖고 김무성 대표가 종편에 나오는 이상한 변호사들 영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우리도 영입한다 해서 IT 몇 명 해군 참모총장 영입했다가 해군 참모총장이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언론에서 나오니까 영입 취소해가지고 그 해군 참모총장인가 하는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따라하는 척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입하는 컨셉은, 문재인의 영입은 이 문명과 국민의 공감 수준에 맞게 새누리당과 안철수당은 과거에 그냥 그런 방식으로 영입. 그리고 폭망하고 우리는 분열의 과정에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계기를 잡니다. 이 핵심은 대표성의 시대에서 공감의 시대.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은요, 기본적으로 수평적이잖아요.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잖아요. 여러 명이 뭉쳐서 전문가나 대표성 있는 사람 한번 넘어보자 그러면 금방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2008년도에 그 유명한 미네르바로부터 사실은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전문대생이.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하는데 왜 산업은행이 인수하려고 하느냐? 리만 브라더스는 미국발 그 모기지론 때문에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MB 정부에서 체포했죠. 미네르바. 그러니까 그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이 사람이 풍문에 하버드대 나온 수재다. 미국 사람인데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의 저 무지한 정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비판하는 사람이다. 애널리스트 출신이나 말이 막 많은데 체포하고 보니 그냥 공과를 전공한 전문대생이고 직업은 없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경제학 통계와 경제통계와 경제를 공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집합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했어요. 그게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어지는 시대를 알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표성과 전문성이 퇴조 시대다. 자, 이거 다 아시죠? 요게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당원당 규상에 의사결정 제하부 단위, 더 높은 단위 당무위원회, 더 높은 단위 중앙위원회, 제일 높은 단위 전당대회. 여기 의사결정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다 해요, 여기서. 네? 근데 위치는 요 올라갈수록 높은 건데 여기서 다 해요. 왜? 거꾸로 합시다. 전당대회는 각 지역별로 할당된 당원들 있잖아요.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치르잖아요. 몇 명 되죠? 한 2, 3천 되나요? 그런데 매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2년마다 열리고 특별한 경우에 임시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데 그런 게 주로 합당 이런 거 할 때 열리든지 만드는데, 전당대회가 매일 못 열리니까 안 열릴 때는 윤리위임을 해요.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전 지구당위원장, 그 다음에 전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도부,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는 집행부 성격과 의결기관 성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지도부,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죠. 보직. 그러니까 결국은 당대표가 2명의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최고위원을 과정을 하게 됩니다. 당대표가. 지금도 이해찬 대표님이 2분 임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 당대표 2명의 임명직에서 4명에 선출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4명. 네? 그렇게 하고 구성이 되니까 당대표가 과정이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될 정도면 최고위원도 비슷한 의견과 비슷한 옛날로 얘기하면 개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은 당연히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요. 당대표 쪽에서. 그러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직 임명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과반수 이상을 이루면서 당위원회. 당대표 정도 되면은 중앙위원회도 당대표가 시청만으로 장악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은 이건데 사실상의 의사결정은 여기서 합니다. 요게 모든 당의 구조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 이거는 문명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정당사적으로도 해답은 직접민주주의인데, 위임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아까처럼 대표를 뽑아서 당원들의 권한을 위임해서 결정케 만드는, 대신 결정하게 만드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도 보강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전당투표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하자. 이 두 수레바퀴를 굴리자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당사적으로 세 분의 대통령입니다. 200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중대한 변화다. 광우병 촛불 시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직접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전에 8월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마찬가지 얘기죠. 시민들이 권력을 생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권력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중대한 말을 썼어요. 생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권력을 생성.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취임하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한 거 막 프레젠테이션 멋있게 하고 탁현민이 뭐 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가슴 벌렁벌렁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때 100대 과제 이전에 전제된 얘기입니다. 국민의 시대에서 국민은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김대중 대통령 실질적 주권자를 뜻한다. 그리고 맨 위에 국민의 시대에서 국민은 국민 개개인이, 요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통찰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명에 맞게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말인데 권력의 원천을 국민으로 퉁치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 개개인으로 얘기를 했어요. 문명사적이에요.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고 수평적 시대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권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냥 국민으로 통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통찰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생성 노무현,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김대중 대통령. 두 분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승하고 문명사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권력이라는 것을 융합시켰어요. 요 몇 글자 안 되는 요 말이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문명사적이고 정의롭고, 그리고 우리 정당사, 우리 민주당만이 만들 수 있는 개념이자 주장입니다. 아무도 이거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언론도 확장, 그냥 100대 가자만. 이게 저는 좌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서 문재인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에서 국민은 하고, 이거를 정당으로 바꾸면 당원의 시대에서 당원은 당원 개개인이 당권의 생성과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권자. 정당 혁신의 핵심입니다. 정말. 국민을 당원으로 바꾸고 나라를 정당으로 바꾸는. 넘어가겠습니다. 당원자치에 들어보셨나요? 직접민주주의를 9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국회의원들도 왜 뜬금없는 소리냐.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최재성.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정당발전위원장,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역시 3가지 조건을 걸고 했는데 뭐 잘 안 됐죠. 그 3가지 조건. 근데 지금 당원에 반영된 겁니다. 당원 자체. 이훈 의원님 가셨죠? 안에 계세요? 저 뭐 송파울 지역위원장인데요. 이번에 저는 그냥 추천 받아오고 그냥 다 해줬어요. 저하고 경선했던 분 쪽이 많이 됐어, 오히려 대의원이. 지금 사실 대의원을 구성하는데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당무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딜 들어가 있죠? 중앙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전당대회 안 열릴 때 최고의 의결국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최고 의결국인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도 국회의원 위원장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위인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인데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게 여당, 야당, 우리나라 정당입니다. 최고위원만 선출했어요. 당무위원 선출 안 하잖아요. 임명하거나 당연직이에요. 중앙위원 선출 안 하잖아요. 임명하거나 당연직이야. 대의원도 다수 추천 원칙이라는 한 줄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위원장이 해. 왜냐하면 당원 명부 있고 다 있으니까 누가 5명 추천 받아오면 마음에 안 들면 6명으로 쫙 나눠서 50명 구성하고 6명 추천하고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분들이 대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각 정당의 상황입니다. 선출됐어도 대의민주주의는 문명적으로 한계에 온 건데 그나마 하는 대의민주주의도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합니다. 여러분들 국회를 선출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입법기관을 구성하면 어떻게 되죠? 장관, 대한민국 국회 당연직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머지 임명 그 국회 그 입법기관이 되겠어요? 지금 정당이 그런 겁니다. 국회가 후지고 비생산적이고 맨날 싸우고 이런다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 안 돼요.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야. 비례대표도 투표 아니에요. 투표해서 정당 투표로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중앙위원은 선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당대회 안 열릴 때는 최고야. 합당도 할 수 있고 막 하는 거야. 강령도 바꿀 수 있고 말이야. 그 다음에 전당대회 대의원은 위원장이 주로 구성해버려. 그래서 국회를 뭐라 그래도 정당은 국회만도 못한 구성 과정이고 대표성이 왜곡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도 선출로 보완해야 된다. 이게 최재성 혁신안의 첫 번째. 근데 예전에는 유시민 장관이 옛날에 주장해갖고 한 번 한 적이 있어. 대의원을 선출로 동별로 몇 명씩 할당해갖고 권리당원이 모여서 뽑아. 근데 양이 부족해. 권리당원이 몇 명 안. 나도 남양주에서 9명이 모여서 3명의 대의원을 뽑은 적이 있어요. 권리당원이. 근데 우리 170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대표 대의원을 뽑을 수 있는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풀이 된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하자는 건데요. 당원 자체는 지금 당원에 있습니다. 지구당만이 유일한 또 시도당만이 유일한 인적 조직 통로인데 누구든지 2인 이상이면 당원 자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등록해도 되고 여자친구하고 등록해도 되고 등산 가는 사람끼리 등록해도 되고 검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른들끼리 야 우리 당원 자체 해보자 해서 5명 10명 등록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정 비율의 대의원 추천권을 두자.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전과가 있다거나 뭐 하여튼 피선거권이 없다거나 뭐 이런 거 빼고는 심사치 아니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의원이 10,000명이어야 되죠? 당원이 7배가 늘어버렸는데
전당대회를 4만 명이 모여서 하면 큰일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숫자를 제한하는 것 말고는 이유를 발견하지는 못하겠어요. 늘었으면 대의원도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 명 한 명. 그래서 당원자치회에서 10명 이상의 당원이 대의원 추천하면 심사치 아니하고 대의원 되는 거예요. 그 대신 2번 추천권 행사를 못합니다. 요게 지금 있어요. 이거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직접민주주의 사건은 통과시켰어. 있어요. 지금 당원에. 그래서 구체적인 세칙만 있으면 됩니다. 정당을 합당하는데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생겼죠? 김한길 우리 당대표, 새정치연합 대표와 누굽니까? 안철수. 두 분이 식당에서 만나서 합당하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앙위원회, 아까 얘기한 중앙위원회에서 뒤에 추인해줬어. 합당은 당원인 여러분들이 합당되든 안 되든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당원에 해당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들이 합당해버리고 뽑은 적이 없는 중앙위원회에서 권한을 행사해서 합당 의결을 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원 명부가 통째로 그냥 합당된 당으로 가는 거예요. 해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합당과 해상은 직접민주주의, 전당원 투표. 그러면 당략에 의해서, 정략에 의해서 당을 합당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데 이거 합당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도 전당원 투표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예 특정하게 해놨어요.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안철수 우리 당의 전 대표께서 5.18을 강령에서 빼라고 했다 해서 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주장하라 말이에요. 진짜 자신 있으면 주장하라. 5.18을 뺄 거면 안철수 주장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강령의 변경은 전당원 투표로 한다. 그래서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면 탄핵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주장을 했는데 당원에 의해서 거부당하면 모든 사안을 그럴 수 없으니까 중요한 강령과 같은 상황의 변경은 전당원 투표로 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께서도 노동을 강령에서 빼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보도가 그렇게 합니다. 주장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채택이 되면 당원들의 동의에 의한 강력한 리더십이 주장하는 사람에게 확보될 것이고 그것이 거부되면 그건 사실상 리더십이 탄핵되는 거죠. 합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안을 못해도 중요한 사안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천은 속지 마세요. 공천 규정을 1년 안에 만든다. 제가 당대표 나와서 청렴하게 컷오프 당했을 때 이혼 의원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컷오프의 악명을 지금 떠올리고 그 컷오프 당시에 제가 1년 안에 공천룰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 줄 아세요? 당원 당규를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공천은 8, 90%를 세칙으로 합니다. 민주당의 당원에, 민주당의 당규에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민 참여경선 혹은 당원 경선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국민 경선 혹은 뭘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천이 정말 이게 기기묘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게요. 금천구에 이홍 국회의원이 독보적으로 하시겠지만 최재성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경선하자고 덤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7명이야.
후보가. 그럼 7명을 다 경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컷오프가 있는 거거든요. 아, 컷오프구나. 왜 웃으세요? 컷오프의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7명쯤 나왔으면 컷오프를 몇 명을 남기고 몇 명을 커트할까? 여러분 몇 명 같아요? 7명을 하면은 몇 명이 경선에 진출하게? 자, 4명이라고 생각합니다. 3명 정도가 경선하는 게 좋겠다. 7명 중에. 2명 정도가 좋겠다. 이거는 4명 정도. 자, 아니, 손 드실 때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4명이 등록했어. 왜? 자, 그러면은 4명과 경선할 수 없으니까 컷오프로 몇 명을 남겨서 경선을 시킬 것인가? 3명이라고 생각하시는 2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경선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아니에요? 50%가 좋겠다. 손 들어주세요. 5대5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국민 여론조사 100%. 자, 둘 중에 5대5냐? 100% 국민 여론조사냐? 5대5 손 들어주세요. 100% 국민 여론조사 손 들어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금천구청장 경선을 한다. 5대5냐? 100%냐? 당원 50%. 국민 50%. 지금 해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당원 50% ARS로 한다? 체육관에 모여서 투표한다. 자, 체육관 손 들어주세요. ARS 손 들어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착시해요. 속이고 있어요. 뭘로? 이미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인류가 개발한 모든 경선을 다 해본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선 방법을 다 하는 민주당. 그런데요, 또 있어.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냐? ARS 당원 투표 50은 5번까지는 아웃바운드. 전화가 오죠. 응?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070 전화번호를 알려줘. 그럼 그걸 걸어서 투표해. 인바운드. 세계에서 이런 당이 어디 있어요? 투표하는데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까지 다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요, 정말 숨겨있는 1인치가 있어. 그러나 달리 정할 수 있다. 여러분, 5대5냐 6대4냐 당원 사안인 것 같아요? 당규 사안인 것 같아요? 5대5를 6대4로 바꾸려고 그래. 당원 사항이에요? 당규 사항? 죄송합니다. 세칙 사항. 국민 참여경선은 참여경선의 정의, 응? 당규에 그렇게 돼 있어. 국민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50%부터잖아요. 국민을 99% 해도 돼. 당원을 1% 해도 돼. 국민 7하고 당원 3 해도 돼. 세칙을 하는 거야. 세칙. 그러니까 제가 기기묘묘하고 정말 이게 별 경우 수가 다 생기는 거예요. 7명이 등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3명으로 하면 자기가 미는 사람이 질 것 같아요. 그러면 2명으로 남기고 5명 커트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일반적으로 쭉 우리가 그렇게 아까 여러분이 손들었던 대로 하고 있는데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근데 달리 정하는 게 누구냐? 최고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의 8, 90%는 세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공천을 만들겠다는 거는 당원 당규 정도 손 봐봤자 10% 20%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충 아시죠? 그래서 사실 악마는 세칙에 있는 겁니다. 당원 직접 민주주의 세 번째 규정.
모든 공천 관련된 사항은 공천특당헌급에 헌법급에 공천특별단계로 만들어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 대의원 50%, 전 당원 50%의 투표 결과로 결정해요. 이게 1년 전에 만들어지면 끝내주는 거죠. 바꾸세요. 주장하세요. 그러나 당원 대의원 5대5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었다. 그걸 최재성이 주장했다. 그러면 리더십이 인정받는 거고. 근데 엉뚱하게 바꾸려고 그랬다가 안 됐다. 그럼 정치적으로 탄핵받는 거예요. 토니 블레어가 고든 브라운과 함께 영국의 노동당 청년동맹이 72비를 떠나서 과도한 조합주의, 당헌당규상의 조합의 권한이 과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권에 장기간 실패했다.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끈질기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강령이 바뀌고 당헌이 바뀝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토니 블레어는 40대에 당수가 됐고 다수당이 되니까 영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민주당도요, 이 훌륭한 당원이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당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 정당에서 5.18 빼는 거 주장하란 말이에요. 노동 빼는 거 강령에서 주장하란 말이에요. 공천을 자기가 대표라고 혹은 최고위원이라고 유리하게 바꾸는 거 주장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당원 혹은 당원과 대의원들 직접 민주주의로 중요한 사항은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 엉터리로 결정하면 어떻게 해? 왜 그걸 걱정해요?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는 세상이고 이미 다 국회의원들 다 꿰뚫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 명이 모이면 더 깊숙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요, 직접 민주주의 하면 되는데 옛날처럼 통신 이런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 가서 투표하고 체육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잘못 결정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중요한 것일수록 직접 민주주의를 합니다. 일반법보다 중요한 게 헌법 아니에요? 일반법은 어디서 결정하죠? 국회에서 하잖아요. 헌법은 국회에서 개헌을 해도 국민투표를 해요.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중요한 세 가지는 특정을 해놨어요. 강령을 바꿀 때, 합당 해산할 때, 공천특별단계를 재개정할 때. 그래서 이제 공천특별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년 전에 해도 그거는 공천특별단계로 세치까지 다 올리지 않는 한은 무의미하다. 당원당규 정도 손봐갖고 그거는 1, 20%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면은 전당대회 2달 안에 하겠다. 왜냐하면 공천특별단계를 빨리 정해갖고 투표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월 총선까지 공천 파동은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니까. 당대표가 변경하고 싶어. 투표하라 이거예요. ARS로 하라 이거예요. 당원들 동의받으면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당원에 들어있어요. 이 시행세칙을 만들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 요놈이에요. 어디 갔어요? 두 번째 있죠? 뭐라고 써있죠? 발안권. 세 가지 아까 공천특별단계, 합당해산, 강령의 재개정 말고 충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당원의 동의를 받으면 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표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 나가면요, 지도부가 결정했는데 저거 아니야. 당원 10분의 1 이상 7만 명 서명 받아. 170만 명 중에서도 권리 행사는 70만 명이에요. 6개월 전 입당, 폴로 내거나 1년 전에 입당해서 반 이상 내거나. 그럼 7만 명 받아요. 반환이 되는 거야. 저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다수 당원이 지도부에 의결된 사항을 변경케 할 수도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나머지는요, 토론권. 당원들이, 야, 이 사안은 토론해보자.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발언권 설명했고요. 소환권은 원래 있었어. 선출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최고위원, 당대표, 일정 숫자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해서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최재성 혁신안에는 완화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완화시켰습니다. 17개 시도당에서 똑같이 그 도당의 당원이 10만 명이면 1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상북도 이런 데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10분의 1을 남겨도 경상도에서 못 남기면은 그거는 탄핵 발의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환권 행사가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투표 요구권입니다. 야, 이거는 투표하자. 이래서 이 시행 절차를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당원 자치에는 당원 단계에 있는데 왜 그러냐? 거기 그 규정이 있어요. 당원 자치에 만들어서 어디다 등록할 거예요? 지구당은 합법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이훈 국회의원 사무실이에요. 지구당은 없어요. 법적으로 합법적인 단위는 시도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위원회라고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낸 거지 지구당 사무실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등록할 거예요? 당원자치에 뭐 축구 당원자치에 만들었어. 등록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줄 돼 있어. 민주당은 중앙당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운영한다. 이게 돼 있는데 그거 안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만들겠죠. 그거. 어때요? 직접민주주의의 시대에 직접민주주의로 미주알 고주알 다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만 하자. 중요한 거 3가지. 그 다음에 발안권이 성사되는 거. 어떤 안건이요? 이 정도면요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대표자들이 결정해버리는 대의민주주의. 이거를 선출로 바꾸자. 어디서? 당원자치회에서. 왜 1만 명의 대의원만 있냐? 5만 명 되면 덧나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양질 변화가 일어나죠. 양이 많아지고 양을 보장하면 실적 변화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 하나만 이제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리 행사하는 민주당이나 혹은 뭐 민주당 바깥에서도 권리 행사하는 방식이 뭐죠? 개헌 투표한다. 찬반 투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한다. 대통령 선거한다. 1번이냐 2번이냐 찍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 선출한다. 당대표 선출한다. 1번이냐 2번이냐 찍는 거 아니에요.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공동대표 할 당시에 유명한 논쟁이 있었어요. 안철수의 새정치. 그 새정치가 실체가 없는데 아무튼 새정치였어요. 안철수 당사자도 새정치만 얘기했어요. 그 뭐가 새정치냐? 그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때 공천하지 말자. 왜 지방자치제를 공천하냐? 언뜻 들으면 맞는 건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을 바꿔서 너도 공천하지 말고 우리도 공천하지 말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 여야 합의가. 그래서 국회에서 법은 통과 안 됐어.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를 얘기해요. 계속. 그래 도대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새누리당은 공천해도 우리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폭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표 2명이 식당에서 합당 결의하고 아까 중앙위원회에서 추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전에 우리 합당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조건이 그거였어요. 지방선거 공천하라. 그런데 법으로 안 해야지. 저쪽은 좀 웃기잖아요. 우리만 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투표를 했어요. 전당원 투표를 했어요. 뭐랬냐? ARS로. 맞는 건데 그건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입니다. 우리 당이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정도는 수기하고 토론한 다음에 결정돼야죠.
제시한 1번, 2번 가지고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죠. 그래서 당원 직접민주주의, 주권자 직접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권한이 있잖아요. 당원의 권한이. 그만큼 책임성도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 우리 합당할 거냐, 예를 듭시다. 만약에 민평당하고 총선 전에 합당하자. 응?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 세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합당하자. 이게 많을 수도 있어. 어? 그런데 과거 같으면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원 투표를 해야 돼. 어? 그러면 여러분, 나 합당 찬성 반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당원들끼리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하는 스위스 같은 나라는 토론청이 있어요. 국가기구. 그래서 최재성 혁신안에도 민주당은 토론국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를 행사하는 절차에 뭐 1, 2번이냐 예스냐 노냐가 아니고 내용을 수기하고 심사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 직접민주주의에서 수기 토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토론국을 만든다. 일단 멋있죠. 그죠? 그리고 저렇게 무거워진 책임을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1번, 2번 찍으실 거예요? 강령을 바꾸자. 야, 우클릭을 하자. 아니면 좀 더 진보적으로. 이게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우클릭 1번, 좌클릭 1번, 2번 하면 그냥 그거 할 거예요? 왜 우클릭을 해야 돼? 왜 좌클릭을 해야 되는지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게 토론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그래서 독일 3인당의 그 당원표 이걸 이제 우리 당도 해야 된다. 할 수 있구나. 우리는 사하라 사막에서 기민당원을 만나도 토론해서 이긴다. 민주당은요,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상대당 당원하고 토론해서 이기는 건 뭐 그건 기본이고,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론한다. 민주당이 3인당의 그것보다 훨씬 더 질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내주죠. 시행령만 있습니다. 플랫폼 만들면 돼. 그래서 가진 하여튼 뭐 해서 그거 그냥 통과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60-70%는 날라갔어요. 어? 이게 이제 아주 세부적인 거, 공천특별당규도 다 만들었죠. 그걸 떼놓은 거니까 그냥 당원만 통과가 된 거예요. 디테일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해야 됩니다. 선출로 하죠. 직접민주주의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만 하자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고 직접민주주의는 말씀드렸던 수기 토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는 뭐죠? 4년마다 한 번. 당대표 뽑을 때 2년마다 한 번.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발언권 행사하고 토론권 행사하고 뭐 하면은 내가 보기엔 저거 시행 절차 마련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뭔가 어디선가 토론하고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은 1번이냐 2번이냐 예스냐 노냐 선택해서 토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준은 정치 참여 수준이고 이건 권력의 생성과 운영 수준입니다. 다른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선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결합되면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정당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오늘 제 말씀 이렇게 듣고 직접민주주의는 뭐다 한번 규정을 해주세요. 네? 정당혁신이다. 네, 또 맞는 얘기죠. 당원 참여. 그 참여를 넘어서는 거라니까. 권력의 생성과 운영. 직접민주주의는 토론. 또 맞는 얘기. 참여도 맞는 얘기. 직접민주주의는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 직접 민주주의는 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 맞는 말인데 국민 개개인으로 규정한 거 아니에요? 이 문명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여기서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거나 뭐 조건 가진 사람들 몇십 명이 카톡하고 밴드하고 뭐 이렇게 폐쇄적이죠. 이게 우주처럼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답니다. 근데 이 존재가 170만 명이 됐고 권리 행사자가 70만 명인데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해야 돼요. 제가 정당발전위원장 하면서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구조혁신안입니다. 뭐 어디 뭐 그만두자 뭐 정원 줄이자 뭐 이런 거 아니고 이 구조혁신안이거든요. 여기는 문명과 정당사적 원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앞전에 설명드렸는데요. 디테일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될 숙제로 남으니까 정말 아쉽죠. 아쉽고 분통하고. 그래도 그 거푸집이라도 지금 당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민주당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100년 정당 얘기하는데요. 이걸 해야 100년 정당. 간단합니다. 당원들이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 훌륭한 당원들이 권한이 있는데 왜 나갑니까? 2년마다 혹은 4년마다 한번 투표하는 거 그건데 나머지 기간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합당을 해도 뭐를 해도 그냥 아이 저거 뭐야 뭐 짜증나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국민과 당원. 근데 정치는 제자리에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어요. 너무 완만하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혁신을 해야 되는데 권한이 있으면 안 나가잖아요. 당원. 권리당원이 왜 나가요? 맨날 토론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내 의사 결정이 엄청난 거거든. 안 나가잖아요. 권한을 줘야 돼요. 안 나가면 그게 100년 정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 정당의 길은 주권자 중심이에요. 당원 주권 혁신이에요. 그러면 100년 정당. 그래서 100만 당원 100년 정당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00만 당원은 훌쩍 넘어버렸어요. 왜 100년 정당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당원 주권주의를 고려했기 때문에 100년 정당을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 말씀 드릴 겁니다. 제가 어디 가면 이 얘기하면 꼭 하는데요. 조홍철하고 박주민은 공천 못 받을 뻔했어요. 김종인 대표가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운동권 출신 제야 안 돼. 그 양반은 이제 인권 변호사 운동권 제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박주민 못 받을 뻔했어요. 조홍철 의원은 문재인 대표하고 정말 얼마나 공들여서 영입했어요. 그때 비상대책위 김정인 위원장 비상대책위에서 몇 명이 조홍철 같은 사람 왜 영입했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원기 의장 이런 분들은 정말 잘했다. 우리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 것 같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권 교체에 도움된다. 정말 잘한 영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홍철은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남양주로 갔죠. 제 지역구였던. 다른 지역 서울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안 줘가지고 그래도 제가 불출마 선언하고 문재인 대표와 함께 혁신하고 봉합하지 않고 돌파하겠다 불출마 선언했는데 제 지역구는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지역구로 갔는데 여러분 보시다 이렇게 언뜻 봐도 조홍천 후보가 서울에 어울립니까? 남양주에 어울립니까? 당연히 서울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서 간 거예요. 박주민 의원은요 진짜 지역구 쇼핑했어. 어디 갈 데가 없어 안 주려고 그래. 그래갖고 내가 두 사람한테 팁을 줬어. 박주민 의원은
기다려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근거가 뭡니까? 없다.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또 그래요. 어디 보니까 현역 의원 지역의 예비 후보를 김종인 대표 쪽에서 만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복수 이상을 발견을 했어요. 현역 의원 지역구를. 거기에 최재성 지역구의 예비 후보 등록한 적도 있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아주 숙명의 라이벌이거나 아주 극소수 지역에 아니면 그냥 조금 이렇게 누가 봐도 국회의원 도전할 사람은 아닌데 그냥 등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는 거야. 이거다. 야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같은 분 주변에는 민주당 이름으로 총선 지역구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가서 자유한국당은 하나고 우리는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비단길 걸어오거나 하여튼 이런 분들이 무슨 의지가 없는 분들이면 그 상황에서 수도권에 출마하겠어요? 지는데? 그래갖고 우리 70석이나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런데 현역은 자르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안이랍시고 찾은 게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을 봤는데 자격이 안 돼. 그러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르기는 하고 대안은 없고. 그러면 영입인사 중에 누가 가야지. 그게 김병기, 박주민이 그래서. 조홍천은 나한테 그래서 박주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근거가 뭐냐? 없다. 없다는 근거가 뭐냐? 없다. 이렇게. 근데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고. 조홍천 의원은 제가 불출마한 지역이니까 좋죠. 떨어질 것 같다. 23일 남기고 공천 받아서 갔는데 상대 후보하고 17% 차이 나요. 17% 아니다. 23% 차이 나요. 23일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저도 사실은 포기했어. 저하고 붙었던 새누리 후보거든. 12년을 남양주에서 부부가 비가 운영을 했던 조홍천과 같은 부장검사 출신이야. 같은 서울대고. 12년을 하고 23일 남기고 왔어요. 격차는 23%. 어떻게 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반 포기하는 심정으로 소주 한잔 합시다. 앉았어. 스토리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려고 살아왔던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정말 느끼해가지고 자기 공부 잘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고집해서 했겠지. 서울대 가고. 그리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거의 반 포기한 심정에 생각해봐요. 제가 불출마하고 그랬는데 제 지역구를 줬는데 지게 생겼어. 그러면 마음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는 어떻게 기적적인 단서라도 하나 있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공부 잘했고 사람 재밌잖아요. 우리 정선이 인기 좀 있어 하고 그냥 술 먹다가 끝머리 일어서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런데 청와대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건 계획된 질문이 아니야.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죠? 이러는 거야. 좀 건들건들 하잖아요. 우리 정치는 입에 이렇게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 예? 다시 앉았어. 나도 몰랐던 얘기야. 우리 조홍천 하면 박근혜 때 공직기강 비서관 하다가 정윤의 문건으로 쫓겨나고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기각되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영입했냐는 말도 있어. 이게 김대중 대통령 그때 어디 있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 부패방지위원회 조사단장 법무부 장관 특보 부패방지위원회 조사단장이 뭘 했냐면 검찰 출신 조홍천이 공수처법을 성안을 한 사람이에요. 말이 되잖아요. 검찰 출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기억 남는 거 있냐 그랬더니 인권법을 처음했더만 그 유명한 인권법을
이명박 때는 뭐 했냐 그랬더니 국정원장 특보하다가 영포라인하고 싸우다 쫓겨났대. 박근혜 때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문거리하고 싸우다 쫓겨난 거 아니에요? 3.1만. 이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거죠. 그래서 정치광고 광고대회사에 내가 전화를 이 대표님 홍보물하고 벽보 카피는 제가 하겠습니다. 편집만 해주십시오. 디자인만 하고 편집만 해주십시오. 아니 저 의원님이 하면 좋죠. 우선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박근혜 때 청와대에서 쫓겨난 조홍천으로 알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했어. 그리고 우리 정부 두 정부 동안은 인권법 공수처법을 했어. 저쪽은 MB 박근혜 다 쫓겨났어. 문거리 선거하고 영포라인하고 싸우다. 자, 여기서 어떤 슬로건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떠올랐을까요? 출마할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봐. 관심이 별로 없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4명의 대통령이 부른 사람, 부당한 권력에는 맞선 사람. 근데 그 전에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전정적으로 정해놓은 게 빠른 정권 교체, 더 빠른 남양주 발전. 23일 된 사람이 더 빠른 남양주, 이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15차짜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유세차 타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이 이었었고, 권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쓰는 사람도 바꿔야 되는데, 이명박도 박근혜도 조홍천을 불렀어요. 4명의 대통령이 부른 사람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15초짜리. 그 다음에 사람이 몇 명 모여있으면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유명한 인권,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이면서도 검찰개혁하는 공수처법을 만들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영포라인과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 특보하면서 싸우다 쫓겨나고 공직기관 비서관 박근혜 정권 때 쫓겨났어요. 부당한 권력에는 맞선 사람입니다. 5번째는 남양주 시민이 선택해 주십시오. 이게 30초짜리. 그리고 이제 좀 사람도 있다 그러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뭉클해. 그리고 만 38의 젊은 사람 안 떨어뜨리고 3번 국회의원 만들어주시고 한국 정치 경랑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조홍천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요게 1분짜리. 그것만 아침부터 그냥 깜깜해질 때까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개표를 하는데요. 우리 보좌관이 지금 조홍천 보좌관 하거든요. 그때 제 보좌관. 개표소에서 전화가 와서 저 떼는 거야. 정말 그때 불출마 순간 형이 문 대표 안철수 대표 탈당했을 때 제 여의도에 우리 연구소 사무실에 계시다가 갔거든요. 안철수 집으로. 나는 안 갔으면 했는데 또 가야 된다. 그리고 탈당하고 그 다음날 자택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김 여사님이 문 대표 그냥 등만 계속 쓰다듬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처참했으면 말이야. 막 그런 게 떠오르는 거야. 근데 내 지역구 불출마한 내 지역구에 조홍천인데 떨어졌다니까. 이거 뭐 이렇게 후벼 판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집으로 갔어. 잠 못 자겠더라. 그래서 그냥 소주 반, 맥주 반 해갖고 5잔을 먹었어. 그래야 자겠더라. 전화가 왔어. 투표함 하나가 남았대요. 사전투표함. 그래갖고 조홍천 사무실에 갔죠. 근데 마석 사거리에 희한한 게 있어요. 분쟁이 많아갖고 건물 임대가 안 나가. 선거 때만 되면 여야가 같이 그 건물을 얻어. 1층 조홍천, 3층 새누리. 근데 거긴 당선된 거야. 근데 나한테도 졌지. 한 번은 공천 못 받았지. 12년 만에 이제 와신 상담인데 아직 확정도 안 냈는데 이 꽃다발을 이렇게 걸고 가고 막 샴페인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마주쳤어, 새누리 후보하고. 이걸 걸고 나오더라고. 난 1층으로 이제 갔죠. 후보 방이야. 그래갖고 PT병 있잖아.
거기 소주 먹지 섞어서 오라. 캠프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안 돼요. 총천, 자, 정말 희한한 사람.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투표함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왜냐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투표함에 있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래도 경험이 막 안절부절 못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요술을 부릴 거냐 뭐를 할 거냐. 기다려야지. 이영희 전 고문께서 16번 선거 치르면서 개표하면은 잔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깨우면 광선, 눈 떴는데 날밤이었으면 낙선. 이거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이제 몇 점. 근데 그때 핸드폰이 온 거야. 친구야. 너무 흥분해갖고 이 사람이 목소리가 다 들려. 야 옹천아, 오빠 때문에 그러니까 조홍천 막 안절부절 못한 사람이 야 투표함에 들어간 걸 어떡하지? 좀 차분하게 있어. 그리고 나한테 근데 이 박주민 조홍천은 정말 제가 어디 가나 얘기하지만 청렴한 사람. 이 과정을 저하고 같이 했으면서도 이 극적인 과정들 아니에요. 공천 못 받을 뻔한 박주민의 치욕고 쇼핑, 조홍천의 249표를 이겼어요. 조홍천. 그런데 이 사람들 청렴한 사람, 명절 때 연락 없는 사람들. 지나간 얘기라서 생각이 나가지고 참 뜨거웠던 시절이죠. 예? 그리고 우리 이기고 정권 교체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부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죠. 앞으로 숙제 있죠. 이제 총선 사실 이제 18개월 남은 거 아니에요? 16개월 남았죠. 그 다음에 대선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정당 혁신이 문재인 정부 성공이에요. 아주 간단. 위기가 오거나 어려우면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원과 지지자가 어떤 에너지로 어떤 상태로 그 정당에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탈당하고 막 이 국민의당 만들어졌을 때 3주 만에 14만 명의 온라인 당원이 안 들어왔으면 민주당이 거기서 주저앉는 거죠. 이 14만 명이 3주 만에 들어오고 열리라고. 이게 대선까지 이어진 거예요. 우리 대선 끝내주게 했죠. 뭐 지침 받았어요? 일당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만들어낸 여러 홍보 이런 게 사실은 홍보본부에서 만든 거는 벽보, 책자, 공식 TV CF 이런 거예요. 나머지 뭐 카드뉴스, 웹자보 뭐 이런 거 전부 다 영상까지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든 것 중에 괜찮다 하는 거를 유통시키는 홍보본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숙제를 돌파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하고 다시 집권하는 방법은 당원 주권 혁신을 해서 100년 정당의 길을 가면 문재인 정부 성공하고 재집권하는 거기에 길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고 확실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최선석 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윤경 교수 운영위원님 이렇게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또 의원님을 초청하신 우리 조병덕 사무국 당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밥 먹으러 가려고요. 네, 우리 한 말씀. 역시 역시 전에 오신 우리 제재동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 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정당 활동을 쭉 해오면서 중앙당 당직도 국회의원 보좌관 쭉 해봤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심도 있게 현안을 깊이 있게 이렇게 다뤄주시는 이런 정당 이야기를 하신 분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 당이 170만 당원이라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당원들이 중심을 잃고 문재인 경제 난국과 더불어서 문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면서 사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흔들리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전에 전당대회에서 정당 혁신, 우리 당원들 또 원로 당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정당 참여에 대해서 기억하는 데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지금 알 바가 없고 역대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가다가 흐지부지 되고 많은 이런 상황이고 우리 또 최재성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은 당원 중심에 가는 것이 맞는데 이거 어차피 주도적으로 끌어주실 분은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님들인데 사실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어떻게 보면은 나눠 갖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최 의원님의 이런 소중한 뜻, 우리 당을 진짜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당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도부에서 일치된 찬동해서 함께 가질 수 있는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 할까요? 당원의 일부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직접민주주의 사건이나 그런 게. 근데 그거를 시행하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고 또 현역 평가제도 같은 게 조금 왜곡돼서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빠진 건데 저것을 이제 시행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게 골간이거든요. 사실은 어렵죠. 근데 당원 당규에 저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저걸 걷어차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선택하고 정무적으로 잘 해나가면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러나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토시 하나 또 줄 하나 접근 방법 하나로 저것도 언제든지 이상하게 시행령 만들어버리면 또 엎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요. 그러나 처음 정발이 할 때보다는 상당 정도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아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엔 아까 특히 공천특별당규 있잖아요. 앞에 무엇이 안 보였을 때가 더 불안한 거지. 규정이나 규칙이 딱 보였을 때는 그게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혁신이면서도 가장 강하고 안정된 방식의 혁신이거든요.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회의원인데 김정은 그 시절부터 역대 현역 물갈이 폭이 상당 정도 됐어요. 근데 그걸 불안하게 있다 보니까 당권 쪽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뭘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탈당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규칙이 딱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했는데 총선에 저는 다가갈수록 저것을 하지 말자고 막 정말 애를 써서 할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답. 네.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말씀은 또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예? 저녁자리 참석하시나요? 잠깐 갔다가요. 예. 시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좀 예약을 해놨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채울 수 있으니까요. 여기 용대리 아니죠? 여기 돌아가시면 도무지 신호 건너가면 됩니다. 우리 최재성 의원님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모셔서 좋은 말씀 듣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그때가 있군요.